여러분 안녕. 이전에 제가 만든 사유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고찰이라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 영상 댓글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지적 허영심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공유를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같이 언급하신 게 홍대병, 예술병, 텍스트 힙 이런 단어들을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은 지적 허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지적 허용심을 소셜미디어나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현실에서 그런 것을 지적 허용심을 표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세요? 저도 그 댓글을 읽고 나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더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의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뭐 저는 그냥 뭐 좀 허세가 있는 스타일이네 하고 그냥 넘어가요. 왜냐면 저는 약간 기본적으로 좀 사람들이 개개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제가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뭐 보통 제가 무언가를 보고 조금 약간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들, 좀 흥미를 느끼게 되는 그런 지점들은 제가 기존에 몰랐던 것들이나 아니면 제가 기존에 뭐 A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뭐 B의 관점으로 해석이 될 때라든지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관점을 제가 발견했다든지 보통 이럴 때 저는 흥미를 느끼거든요. 근데 지적 허용 근데 우리가 지적 허용을 쫓는 이유, 그리고 뭐 사람들이 지적 허용을 막 타인에게 표출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이미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막 그렇게까지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 토픽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지적 허용을 쫓고 그것을 타인에게 표출하고자 할까? 지적해 보이고 싶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지적인 사람이 자신의 어떤 추구미라서, 그리고 뭔가 그런 사람처럼 되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지적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망에서 기인한 거겠죠, 그게. 근데 저는 애초에 사람이 어떤 허영심을 갖게 되는 그 태도가 좀 인간의 되게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허영심이 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서로 비교하고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어떤 브랜드의 막 희귀한 모델 같은 걸 막 모으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막 신발을 막 사요. 어떤 사람은 막 명품 가방을 좋아해서 그것을 막 사서 모아.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차를 욕망해서 막 차를 막 바꿔. 뭐 어떤 사람은 뭐 특정 전자제품 브랜드의 엄청난 팬이라서 그걸로 막 셋업을 다 맞춰. 뭐 이런 것들 다 어떠한 욕망과 허영심이죠.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들이 막 다 부자라서 진짜 막 돈이 막 차고 넘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그냥 평균적인 소득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욕망의 형태를 쫓는 사람들이 적지 않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좀 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나도 그것들을 욕망하고, 그리고 만약에 나한테도 돈이 있어, 내가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 그러면 이제 나도 저거 사고 싶었던 건데 나도 저렇게 사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사서 이렇게 집에 DP를 해놓고 싶다, 뭐 이러한 욕망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막 어떤 부러운 마음이나 그런 질투 같은 그런 양가 감정이 동시에 들 수도 있죠.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뭐 사치나 물건에 대한 어떤 허영심, 어떤 브랜드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은 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좀 보편적인 욕망의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적 허영심은 어때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허영과 지적인 것에 대한 허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뭐 지적 허영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뭐 어떤 교과서적인 그런 교육과 지식 그리고 뭐 높은 성적이나 뭐 학벌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저는 이쪽보다는 막 문학, 예술, 논리, 창의성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할게요. 댓글 달아주셨던 분도 뭐 홍대병, 예술병 이런 것에 대한 관점을 물어보셨으니까 저한테 일단 저는 좀 물질적인 것에 대한 허영이나 좀 지적인 것에 대한 허영이나 그 둘을 통해서 크게 막 다른 지점을 느끼지 않아요. 그냥 카테고리만 다를 뿐 허영의 형태로 그 초점을 맞춰서 봅니다. 근데 지적 허영에 대해서 조금 더 소위 말해 좀 재수없다? 뭐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꼴값 떠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물질이 있어. 이게 돈이라고 할게요. 쉽게.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은 권력이 되죠. 힘이잖아요, 이게. 아무리 내가 돈보다 지식, 지적 탐구가 더 중요하다고 내가 그렇게 믿는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어도 실제로 돈이 없으면은 이 세상은 좀 살아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속세를 떠난 스님이 아니고서야. 근데 내가 돈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부럽고 저렇게 되고 싶고 또 동시에 뭐 질투 같은 감정이 들 수 있겠죠. 근데 혹은 반대로 내가 어떤 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실은 돈이 없어. 근데 막 있는 척해. 돈이 있는 척해. 그러면 어때요? 그냥 웃기겠죠. 그게. 나에겐 실제로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 나한테. 근데 돈이 없는데 있는 척 하는 사람은 나한테 위협이 되지가 않죠. 그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식이나 지적 탐구는 어때요? 저는 이것들을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뭐 저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은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수 있으나 누군가에게는 이게 좀 돈보다 무가치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럼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지 못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것을 부러워할까? 아니면은 거기에 열등감을 느낄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어. 근데 누군가 실제로 그 지식이 없으면서 있는 척해. 그걸 볼 때 그거는 누군가한테 위협이나 불안이 될 수도 있을까? 지식은 좀 검증이 어렵고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사람들이 좀 물질적 허용보다 지적 허용에 대해 조금 더 부정적이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요소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뭐 홍대병, 예술병, 힙스터에 대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들의 가치를 추구하는 형태는 좀 대중들이 보기에 약간 좀 불필요한 것을 욕망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죠. 그리고 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떤 요상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떠한 프레임을 만들어야 했겠죠. 특히
특히 한국 사회는 대중예술 문화가 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게 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 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좀 인식이 있는 사람들 말고 좀 그냥 일반적인 대중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 일상 속에서 소비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하나의 예술의 형태라는 것을 좀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좀 적지 않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어떤 예술의 가치 이런 것들을 조금 저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저는 조금 느껴져요. 저는 이렇게 예술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런 뭔가 홍대병, 힙스터라는 이 프레임을 그래 뭐 자기가 예술을 하는 것도 아닌데 뭐 혹은 뭐 예술을 하는데 자기한테 막 너무 막 취해 있어 이 사람이. 그래서 막 꼴 보기가 싫어 이런 사람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막 조롱하고자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저도 이 힙스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제 주변에 힙스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힙스터라고 정의를 하는 그 형태의 인간들이 있지.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저도 어렸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본인을 힙스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뭐랄까 그 힙스터 주변에 힙스터도 많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고 뭔가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힙스터라는 말을 제가 제 친구들과 사용을 할 때는 이게 막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어조로 사용되지 않거든요. 근데 대중들이 이 힙스터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걸 쓰잖아요. 약간의 조롱의 의미가 있잖아. 이렇게 막 자신한테 막 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조롱하고자 이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그렇게 취해 있지 않아 애들이. 근데 그냥 좀 달라 겉모습이. 좀 튀어요 눈에. 좀 눈에 튀고 조금 다른 대중들과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혹은 뭐 예술을 전공하고 이런 이제 유형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그냥 무작정 프레임화하고자 이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것을 사용하는 그 의도가 그들을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려고 이걸 쓴다는 거야, 이 단어를. 저는 이게 조금 뭐랄까, 한국이 좀 다른 것을 목격을 했을 때 그것을 약간 이해하거나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태도보다는 그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신의 어떤 신념 같은 것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좀 나와 다른 어떤 것들을 비주류로 좀 분류하고 이것들을 좀 소외시키는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지점에 대해서 이전 영상에 이게 좀 한국의 어떤 집단주의 문화와 성취 및 정답 중심 문화가 만든 그런 높은 불안이 원인이라고 해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랑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뭐 제 의견이 정답은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지적 허용이랑 뭐 홍대병, 예술병, 힙스터 이게 다 어떤 비슷한 특징이 있어요. 일반 대중, 그 주류의 성향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죠. 이게 자본주의 시대에서 어떠한 지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뭐 홍대병은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주류를 따르지 않고 남들과 다른 특별함을 추구하는 성향을 비판적으로 이르는 말로 힙스터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대요. 이게 1990년대 홍대가 인디 문화의 중심지가 되면서 시작된 단어라고 합니다.
예술병은 명확하게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는 의미가 나오진 않고 조금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이 댓글을 쓰신 분이 말씀하신 예술병도 뭔가 조금 주류와 다른 어떤 예술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약간 부정적인 어조로 칭하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떠한 태도에 대한 거부감으로 읽혀요. 그러니까 난 남들과 달라. 나는 주류의 성향에 속하지 않아. 나는 대중보다 특별하고 어떠한 조금 예민한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 뭐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을 보고 약간 좀 꼴값 떠네. 약간 연병하네. 막 약간 이런 감정이 조금 생기고 좀 그래서 좀 그들을 비판하고 좀 조롱하기 위해 만든 그런 프레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그런 태도가 좀 꼴보기 싫은 건 맞아요. 그리고 그게 자의식 과잉인 것도 맞죠. 근데 제가 한 가지 그 기본적인 구조가 조금 다르다는 그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무언가를 보고 느끼고 소비하는 그 형태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 나랑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랑 내가 추구하고 소비하는 것들의 형태가 되게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어야 내가 거기에서 어떠한 소속감을 얻고 또 공감을 얻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좀 재미있는 대화로 발전할 그 여지가 좀 높죠. 그래서 어떤 트렌드를 쫓거나 좀 대중적인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또는 그런 가수를 좋아하거나 뭐 이런 게 조금 잘 맞죠. 그들이 속한 그 사회 안에서. 근데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다른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일반인들과 좀 다른 사고방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는 생각,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은 좀 좋은 예술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기본적으로 예술이라는 게 어떤 타인의 어떤 사고, 뭐 감각, 경험 등등 뭐 어떤 식으로든 약간 영향을 주는 형태로 이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미 기존에 있는 이야기나 이런 관점을 그냥 그대로 이용해서 이걸 그대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사실상 이게 어떠한 창작물이라고 부를 수 없는 형태죠. 이거는 그냥 복제죠. 복제. 아니면 어떤 내 스타일을 찾기 전에 뭐 조금 레퍼런스를 통한 그런 연습 혹은 어떤 과정 뭐 이런 거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술을 하는 사람들 또는 예술 분야를 다뤄야 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예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 소셜에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뭔가 일반적인 그 대중들이 추구하는 것들과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 약간 다른 모습을 하는 거, 다른 성향을 띠는 것에 애초에 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구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그들이 좀 더 나은 예술을 만들거나 아니면 추구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을 만들 때 어떤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이미 뭐 내가 어떤 다른 관점을 조금 제시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영역이지 뭐 애초에 다른 관점을 내가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들을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는 타인에게 영감을 주기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약간 불안을 느끼는 그 메커니즘이 나와 다른 어떤 것을 목격을 했는데 이게 내가 가진 정보로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이 정체가 막 모호해. 내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무언가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 이것이 나한테 안전한지 아닌지. 그때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주류의 모든 것들은 좀 대중들이 봤을 때 이러한 좀 해석되지 않는 불쾌함, 이런 여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중들이 약간 그거를 좀 이해하고 노력하게 바라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해외에 2025년 트렌드 중에서 퍼포머티브 메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약간 줄로 된 이어폰을 착용하고 말차를 마시고 페미니즘 서적을 읽는 남성들을 지칭하는 용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아웃핏 그런 태도에 대한 캐릭터를 지칭하는 용어였던 거죠. 근데 이게 뭔가 개인의 어떠한 특정 스타일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밈으로 사용되면서 약간 조롱을 당한 이유는 그들이 약간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는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에게 어필되고 또 간택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존재할 거 아니야. 실제로 뭐 말차 트렌드가 오기 전부터 말차를 막 즐겨 마시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독서를 즐기면서 막 장르 구분 없이 책을 읽는 걸 좋아해. 그러면 이 사람의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이 사람은 페미니즘 서적을 읽을 수도 있지. 근데 실제로 제가 본 어떤 영상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촬영하던 사람이 그 행인을 붙들고 너 퍼포머티브 메일이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행인이 대답하기를 난 이런 거 원래 좋아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칭하고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리든 나는 이걸 계속 할 거야.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근데 거기 그 영상 댓글에 어떤 사람이 그래 얘들아, 누군가는 정말 저게 자신의 삶의 형태일 수도 있는 거야. 이런 댓글을 달았거든. 근데 그래 뭐 어떤 사람은 그 의도가 좀 순수하지 않고 명확하게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이 지점을 약간 프레임화해서 조롱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한국에도 좀 어떤 코미디언이 이성에게 관심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약간 컨셉슈얼한 그런 행동을 취하는 남성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따라하는 컨텐츠가 있었죠. 이 퍼포머티브 메일을 보면서 그 한국 컨텐츠가 떠오르더라고요. 이러한 스타일, 이러한 태도에 대한 프레임화는 제가 앞서 말한 뭐 홍대병, 힙스터 이런 것과 같은 맥락이죠. 이 외에도 뭐 사람들이 좀 공공장소에서 독서를 하는 행위, 좀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곳에서 책을 읽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 퍼포머티브라는 단어를 쓰는 걸 봤어요. 심지어 그 댓글은 타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댓글이 아니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어떤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책을 읽거나 하는 행위가 타인들이 나를 보고 느끼기에 저 사람 되게 퍼포머티브하다 라고 느낄까봐, 그렇게 생각을 할까봐 그게 우려되어서 공공장소에서 책을 읽는 행위가 꺼려진다는 내용이었단 말이야. 저는 이게 좀 이 댓글을 읽고 우리가 누군가를 프레임화하고 그것을 조롱하는 행위가 좀 실제로 누군가가 좀 어떠한 것들을 자신의 삶에 이로운 방향으로 적용하려고 할 때 이것이 명확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행동을 방해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인지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 댓글이. 사람들이 지적 허용을 쫓는 의도가 무엇인가요? 지적으로 보이고 싶은 욕망 때문일 수도 있겠죠. 뭐 혹은 뭐 정말로 진짜 어떤 지식을 원하는 태도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지적 허용을 쫓는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이동진 평론가님이 약간 사람들이 지적 허용을 추구함으로써 약간 지루하고
좀 긴 예술 영화를 억지로 소비하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저도 이 부분에 좀 동의를 해요. 대중에게 잊혀진 지 오래인 누군가의 창작물이 다시 발견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사람들이 현재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좀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죠. 제가 지적 허용에 대해 사람들이 어떠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지적 허용의 형태가 책 소비, 즉 책을 구매한 다음에 이것을 촬영해서 소셜 미디어에서 올리는 형태에서 도서관에 방문을 해서 도서관에 있는 내 모습을 사진 찍어 올리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말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 모든 문장에서 저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책을 구매한다는 것은 그 책을 쓴 작가뿐만 아니고 그 작가와 계약을 맺고 있는 출판사, 그 책을 인쇄하는 인쇄소, 그리고 그 책을 판매하는 서점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죠. 그 누군가가 도서관에 간다는 것은 세금으로 지어진 시민을 위한 어떤 기관을 명확하게 그 대상인 시민들이 와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계속 와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그 행위가 어떤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게 되면 실제로 이게 좀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가 되겠죠. 그러면은 더 많은 도서관을 지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시민들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온갖 책과 비디오가 가득한, 심지어 돈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가능성이 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지적 허용이 실제 문화 인프라 사용에 영향을 주고 또 좀 긴 호흡의 컨텐츠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유튜버 분이 불안세대라는 책에 대해서 좀 리뷰하시는 영상을 봤어요. 근데 이 책이 스마트폰이랑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굉장히 좀 높은 불안, 막 예민함, 무기력 이런 것들을 갖게 되고, 이러한 걸로 인해서 좀 고통받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환경을 조성한 좀 어른들을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영상의 댓글에서 제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의견들을 주고받나, 저는 항상 댓글을 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스마트폰 안에 있는 그 세상이 아니라 실제로 밖에 나와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실제 현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좀 쾌적하고 이로운 공간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읽었어요. 저는 이 중 하나가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한국에 더 많은 도서관과 공원이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은 사계절이 있으니까 공원은 좀 춥잖아요, 겨울에는. 그러니까 도서관이 정말 좋은 공간, 문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 많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불안 세대는 알고리즘, 숏폼, 좀 즉각적 자극에 과몰입된 세대를 의미하는데, 그런 세대가 좀 지적 허용을 동기로라도 좀 긴 텍스트나 예술이나 공공 인프라를 소비하는 거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적 허용은 불안 세대의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저는 사람들이 뭐 좋은 학벌이나 뭐 비싼 브랜드나 유명한 소셜 지적인 이미지, 그리고 뭐 인기와 사랑 뭐 이런 것을 욕망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냐면은 우리가 그것들을 욕망하는 그 구조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 우리가 그런 욕망을 느끼게끔. 그러니까 어떤 욕망을 가지는 거, 뭐 그 욕망에 도달하거나 또 도달하지 않는 거, 그냥 이게 다 자연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이 소속된 어떤 범주 안에 집어넣어서 판단을 하는 것은 그 뇌의 인지 구조상 그게 좀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동진 평론가님이 이것을 지적 태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렇다면 욕망이나 그 허영 그 자체보다 좀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시도 없이 어떠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두기보다 좀 태도를 보고 사람을 프레임화해서 단정 짓고 좀 조롱하는 그 태도를 좀 경계해야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제가 도달한 결론이자 댓글 주신 분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우리 점점 바보가 되어가고 있죠,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그런 UX 디자인이 인간의 어떤 심리 같은 것들 그리고 그 행동 같은 것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소셜미디어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약간 알고리즘 관련해서도 알고리즘이 창의성을 어떤 식으로 앗아가는지, 그리고 그게 기업들에 의해서 그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 세팅되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되게 많이 요즘 보고 있어요. 읽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식의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실제로 UX, UI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일을 하는 것을 되게 가까이에서 보면서 좀 그들이 그것을 디자인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또 제가 브랜드를 만들면서 약간 그런 마케팅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이게 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 지점이 저를 조금 무섭게 만드는 지점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이제 볼 때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프라를 만들긴 할 건데 일단 스크립트를 쓰고는 있어요. 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 새로운 주제의 인터넷 프렌즈 라디오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